반갑습니다.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4주차 수업은 투자 설계 및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 4주차는 대해서 투자 설계 이제 공부를 하기 기본적인 투자 설계에 대해서 좀 시작하거든요. 배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조금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설계의 이해입니다. 투자 설계에서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부터 해서 나오네요.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투자는 수익도 있고 위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이고, 저축은 안전한 대신 이율은 낮은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투자 설계의 이제 기초 개념에서 우리 산술 평균과 이제 기하 평균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산술평균과 이제 기하평균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술평균은 보시면 이 부분이죠.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수익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산술평균은 각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거예요.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복리 계산을 이제 무시합니다. 복리 계산은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기하 평균보다는 산술 평균은 높다. 그렇지만 기하 평균은 그 복리 요소를 고려해서 과거 여러 기간에 걸친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 내지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라고 해서 기하 평균 수익률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맞죠? 그래서 실제 복리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해서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측정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술 평균은 그냥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중 평균 수익률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중평균 수익률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개별 자산의 보유 기간별 수익률에 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개별 자산의 비율을 곱하네요. 비율을 곱해서 가중합니다. 가중해서 합한 값인 가중평균 수익률을 말합니다.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제 김 사장은 총 1억 원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고 또 3천만 원은 해외 채권형 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리츠에 투자를 했습니다. 각 펀드별 보유 기간 수익률이 아래와 같다. 투자 기간은 다 동일하게 1년이고 이렇게 기초투자금의 1억을 이렇게 3천, 3천, 4천으로 나누어서 30%, 30%, 40%씩 운영을 해서 기말 투자 금액을 보니까 수익률은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30%네요. 손실이 났습니다. 해외 채권 펀드 10%, 부동산 리츠 펀드 20% 수익률이 났다. 가중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투자 비중에 투자 수익률을 이제 곱해준다는 거죠. 투자 수익률을 곱해서 우리 마이너스 9%라는 이제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외 채권은 3%, 부동산 리츠 펀드는 8%라는 이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평균 수익률을 더하니까 2%라는 이제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본 예제에 있어서 가중평균 수익률은 2%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중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개별 자산의 비율을 그 수익률에 곱해서, 그래서 나온 가중평균 수익률을 더하면 전체 수익률, 가중평균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풀어보시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갔네요. 예, 그래서
불황일 확률 30%. 잠시만요. 이게 커서가 좀 잘못돼서 수정을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불황일 확률 30%, 보통일 확률 40%, 호황일 확률 40%일 때 주식 A는 불황일 때 마이너스 70%의 손실이 발생하고, 보통일 때는 15% 수익률이 발생하고, 호황일 때는 100%의 이제 수익률이 발생한다라는 주식 A가 있고, 주식 B는 불황일 때 10%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우리 보통일 때는 15% 수익률, 호황일 때 20% 수익률이 발생한다라는 주식 B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다르죠. A는 굉장히 변동폭이 크죠. B는 변동폭이 좀 작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30%의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곱해서 더하기 보통일 확률 40%에 그 수익률 15%를 더하고, 또 0.3% 호황일 때 30%의 확률에 수익률 100%를 곱해서 더하니까 답은 0.15, 즉 15%의 수익률이 발생하였습니다. B주식도 똑같이 확률의 수익률을 곱하고 확률의 수익률을 곱하고 확률의 수익률을 곱하니까 답은 똑같이 0.15로 15% 수익률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은 A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B는 변동폭이 굉장히 적은 안전한 주식으로 보이지만 이 A와 B의 기대 수익률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그 발생할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다음은 그 투자 위험의 측정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투자 위험은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라는 저축의 또 다른 개념이 저축과 다른 투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우리 투자는 위험이 수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위험은 손실을 볼 가능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손해봤다, 뭐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시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위험할까봐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보유만 했는데, 예상과 달리 투자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투자 자산의 가격이 폭등한다면,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 또한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2000밑으로 1300포인트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더 위험할까봐 투자를 하지 못하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3000포인트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현금 나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위험하다, 위험한 결과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률 분산과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잘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는 각 상황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의 평균에서 벗어난 편차입니다. 우리 지금 기대 수익률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평균에서 벗어난 편차를 제곱한 값들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제곱한 값들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주식 A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한 1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변동성이 위로도 10%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20%까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밑으로 해서 10% 떨어져서 0%까지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 에서 기대 수익률의 평균에서 벗어난 편차가 있다는 거죠. 이 편차에 제곱한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상과 상관계수에는 한 자산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2개 이상의 자산이 이제 등장해서 그 2개를 비교하는 그런 개념인데, 먼저 공분사를 보시면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이며 양수이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크기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표준화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공분산에서는 숫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만 등장을 하고 이 두 가지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만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완을 한 게 우리는 이제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상관계수를 보면 두 자산의 공분산을 각 자산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플러스 1일 때 두 개의 자산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0인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서 두 개 자산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 투자를 할 때 상관계수가 0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으로 1에 가까운 그런 그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과 C라는 주식을 사서 분산 투자를 했는데 그 상황이 경기가 나빠져서 A 주식에서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하고 B에서도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하고 C에서도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하면 이렇게 분산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발생했는데 B에서는 플러스 10이 발생하고 C에서 플러스 20이 발생했으면 분산 투자를 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와 B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정확히 정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갈 때 플러스 10이 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마이너스 1,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0으로 움직이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0이라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0이 될 때 B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우리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상관계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투자 설계를 할 때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진행할 때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전공해서 투자의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 투자의 자격증을 살려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럼 이런 조언을 할 때 이런 투자 설계 프로세스 6단계에 따라서 고객과 상담을 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1단계는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요. 고객들의. 그 다음에 재무 목표를 파악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투자 기간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재무 목표와 우선순위 및 투자 기간을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무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드의 클래스 설명하면서 제가 클래스 A와 클래스 C를 설명하면서 이 재무 목표, 투자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직원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거라서 그건 목표죠. 뭐 내가 2년 뒤에 뭐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목표, 이렇게 2년 뒤에 잔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투자 기간은 2년입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게 1단계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에는 2단계는 고객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상황과 그다음 우리 경제 상황을 둘 다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칭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객의 재무 상황. 고객의 재무 상황이라면 지금 현금은 얼마가 있는지, 앞으로 그리고 뭐 수입과 지출은 얼마가 있는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위험 감내도, 즉 위험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공격적인 사람인지 아주 안정적인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그 상황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경제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다 파악하고 고객의 목표도 파악했고 고객의 투자 기간도 파악했고 고객의 재무 상황도 파악했고 경제 상황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산 배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냥 막 투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자산 배분이란 고객의 투자 자금을 투자 가능한 자산 집단에 배분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자산 집단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산구는 크게 현금, 채권, 부동산, 주식, 부동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통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분류하죠. 거기 이제 현금 일부 이렇게 해서 이 자산군부터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산 배분 전략은 크게 장기적인 전략적 자산 배분과 중기적인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구분된다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나눕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자산군 또는 자산 집단에 대해서 투자 비율, 그 다음에 투자 비율의 최대치, 최소치 등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성을 짜는 겁니다.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현금 몇 프로, 그 다음에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부동산 몇 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전술적 자산 배분 들어갑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세웠던 금융 및 경제 변수가 변화함으로써 자산 집단의 상대적 가치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장의 변화 방향을 고려해서 연간, 반기, 분기별로 투자 변경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현금의 비상시를 위해서 10%, 그 다음에 주식의 20%, 그 다음에 채권의 30%, 그 다음에 부동산의 40% 이렇게 이제 투자하기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이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 향후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빨리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을 15%로 낮추고 채권을 35%로 올리자라는 이런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적극적으로 비중을 변경해 나가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는 정해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게끔 한다. 주식 최소한 10%는 유지한다. 또는 채권은 40%를 넘지 않는다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마쳤다면 이제 그 안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죠. 즉, 개별 상품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산 집단만 정했지 상품을 지금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정해야 됩니다. 주식형 비중을 20%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주식형 상품, 주식이라는 집단의 구체적인 상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나는 펀드를 일부 하고, 그 다음 ETF를 일부 하고, ELS를 일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구체적인 상품은 어떤 상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를 선택하고, ETF는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선택하고, ELS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증권의 2만 몇천 호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품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겠죠. 5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단계는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했던 것을 리밸런싱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했던 게 비중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20% 비중으로 하고 채권을 30% 비중을 했는데 주식이 너무 오른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뭐 2배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40% 비중을 육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채권의 비중이 20%로 내려간 거죠. 전체 자산이 늘므로써.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세운 비율을 벗어났다라면 이거를 다시 30%로 내리고 이거를 다시 30%, 이거를 20%로 내리고 30%로 다시 조정하는 그것을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까지 하는 게 6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는 고객을 상담할 때 정확하게 6단계에 따라서 고객과 상담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6단계를 지키면서 상담을 하는 어떤 재무 설계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금융 상품을 파는 어떤 금융업의 어떤 창구라든지 PB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상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은 4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어려운 게 나오죠. 그래서 효율적인 프론티어, 자산 배분선, 단일 지표 모형,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차익 거래 가격 결정 이론인데, 우리 지금 동영상 1번에서는 효율적인 프론티어까지 한번 보도록. 먼저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효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효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관적인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굉장히 만족이라는 건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5%가 돼도 굉장히 만족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주식시장에서 5%가 웬 말이냐, 나는 20%는 나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기대 수익률이 불확실한 상황에는 투자자는 기대 수익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안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겠죠. 위험 감안해서 투자하겠죠. 이때 투자안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족도를 기대 효용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의 기대 효용은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예상되는 위험이 작을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이들의 효용은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수익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효용의 증가폭은 수익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한다. 그렇겠죠. 처음에는 위험도 높고 수익 높을 때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지지만, 수익이 점점 높아져도 점점 이렇게 곡선의 가파르기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한계 효용 법칙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위험 프리미엄이겠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을 감안하고
그 만족도, 그래서 예상되는 만족도를 기대 효용, 효용이 만족도니까 예상되는 만족도니까 기대 효용이겠죠.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 조합 중에서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 배웠죠. 효용을 주는 점들을 연결하여 그은 선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붉은 글씨 보시면요. 무차별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은 위험이 증가할 때 기대 수익도 함께 증가해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무차별 곡선은 위쪽에 위치할수록 더 큰 효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위치해서 더 큰 효용을 갖는다.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더 큰 보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른 형태를 띠게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위험에서 원하는 수익이 이 정도였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위험에서 원하는 수익이 이 정도라면 더 안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위험을 가져가기에는 이 정도 수익으로 원하지 않아. 이 정도 수익은 돼야 이 정도 위험을 보유할 그 가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곡선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가파르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가파르다.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더 큰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 우리 A와 이해가 되시죠? B와 C가 있는데 보시면 A와 B의 위험의 크기가 차이가 B와 C의 위험의 크기의 차이와 같죠? 그런데 비해서 또 A와 B의 수익의 크기를 보시면 B와 C의 수익의 크기, 늘어나는 크기를 보시면 더 크죠,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죠. 같은 위험을 가지는 데에 같은 위험의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위험은 같은 크기인데 수익은 더 많은 크기의 수익률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C가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시겠어요? C를 선택하시겠어요? 같은 위험을 같은 위험을 더 보유하는데도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 C를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C가 B를 지배한다. B가 A를 지배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배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C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제가 무차별 곡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코위츠의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해서 보시면 좌측으로 갈수록 위험은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위치한 포트폴리오들을 연결한 곡선을 위험 자산의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위험은 작으면서 수익률은 큰 것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런 점들을 제일 좌측과 상단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 프론티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밑으로는 선택 안 하겠죠.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위험은 다시 커져.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선택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좌측과 상단에 있는 제일 좌측, 제일 상단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 효율적 프론티어다 라는 겁니다.
위험자산의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우리 잠시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